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 같은 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제가 제 인생을 함께하고픈 짝을 만나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 첫날 밤이 얼마나 꿈만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 꿈은 끔찍한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좌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믿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이젠 그 모든 악몽에서 깨어났기에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청도 중소도시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 계실 때도 누가 봐도 군인이구나 싶었을지 몰라요. 늘 고든 자세에 목소리는 절도 있고 단호한 편이셨거든요. 말수가 적다라는 표현보다 과묵하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분이셨지만 한 번씩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때만큼은 따뜻한 손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엄마는 깔끔하고 손이 빠른 분이셨죠. 전업주부이기도 하셨지만 워낙 집에서 집안일 하며 아버지 내조하고 자식들 건사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엄마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셨는데 게다가 다소 직설적인 편이셔서 엄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역시 아버지처럼 속정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다정하거나 애교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셨지만 말이에요. 제 위로는 저보다 3살 위인 언니가 있었는데 어릴 때 3살 터울은 크잖아요. 제 어린 시절의 절반, 어쩌면 대부분은 언니와 함께하고 언니를 따라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언니는 그야말로 언니다웠고 저는 뭐든지 언니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딸을 갖고 싶으셨대요. 그러니 두 딸의 부모라는 것에 아주 만족하셨죠. 우리 집은 아들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두 분 다 자주 하셨어요. 말수가 없으셔도 그 말은 많이 하셨던 것 같네요. 다만 예쁜 딸에 대한 기준이 다소 확고하셨는데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셨답니다. 특히 엄마는 언니와 제게 예쁜 옷 입혀서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셨는데 말수 적고 직설적인 엄마지만 저희 엄마가 좀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부터 옷 입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도 어느 시점부터는 좋고 싫음에 대해 저만의 기호가 생기기 시작했고 엄마가 입혀주는 옷이 제 취향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 시작했죠. 엄마, 나 핑크색 그만 입으면 안 돼? 왜? 뭐니 뭐니 해도 여자애는 핑크색이 최고야. 이것 봐. 얼마나 예쁘니? 아무리 그래도 온통 핑크잖아. 난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소리 마. 너희들 이렇게 입혀서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딸들 예쁘다 그러는데 뭘 그래? 엄만 그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그게 좋지. 싫을 이유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난 이제 핑크는 그만 입을래. 레이스도 그렇고 이런 퍼프 소매, 공주 옷 같은 건 그만 입고 싶어요. 이제 그런 옷 입을 나이는 지났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별말 없이 대체로 엄마가 입으라는 걸 입긴 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까지도 그런 옷만 입히려고 하시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그런 불평과 반항은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저보다 3살이나 위인 언니는 여전히 엄마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는 아직도 잘만 입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한번 입어봐. 너희들이 이렇게 입히려고 엄마가 사온 거란 말이야. 그래, 입어봐. 예쁘기만 한데 뭘 그래?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럽고. 엄마, 난 이거 마음에 들어. 그렇지? 이것 봐. 언니도 예쁘다고 하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예쁜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얼른 입어봐. 별 수 있나요? 제 돈으로 제가 입을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사주시는 걸 입을 수밖에요. 엄마가 사주시는 옷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한 데는 핑크색이나 공주풍 디자인이 싫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지날 무렵부터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통통이 시절을 지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누가 봐도 뚱뚱한 체형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가 아주 많이 발달한 체형인데 그 몸에 그런 공주풍 옷이 어울리겠냐고요. 언니는 중학생이 되었어도 여전히 앳되고 예뻤으니 괜찮았을지 몰라도 전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운동회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계속 저만 줄에 걸려서 민폐를 끼치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살이 찌고부터는 반 친구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아유, 진짜 연습할 때도 계속 그러더니 이게 뭐야. 쟤만 없으면 우린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었어. 누가 아니래. 쟤만 아니면 우리가 알뚱이지. 다른 반 애들도 다 알걸? 쟤는 엉덩이가 커서 줄넘기도 못해. 쟤 엉덩이를 좀 봐. 저게 사람 엉덩이냐? 엉덩이만 크냐? 저 다리통 좀 보라고. 코끼리도 아니고 어휴,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줄넘기를 어떻게 해? 저런 애랑 같은 반인 우리가 재주가 없는 거지. 아우 짜증나. 나 진짜 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너만 그러냐? 나도 마찬가지야. 반장 얼굴을 봤지? 걔도 뭐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욕 엄청 하고 있을 거야. 정말 저러고 살고 싶을까? 나라면 저 몸으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너 쟤 밥 먹는 거 못 봤어? 그렇게 먹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제가 단체 줄넘기에서 민폐를 끼쳤고 저 때문에 저희 반이 1등 못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 뒤에서 저한테 들릴지도 모른다는 걸 빤히 알면서 어쩌면 일부러 들으란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큰 상처가 됐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런 소리쯤은 감수하라는 듯이 대놓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에게 외모에 대한 비하, 뚱뚱한 몸,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와 다리를 특별히 언급까지 해가며 그러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학교에선 가까스로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집에 오니 바로 울음이 터져버렸고 놀란 엄마는 당연히 제게 왜 그러냐고 묻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당한 일을 곧이곧대로 다 말하진 않았지만 대충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울지 마.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니 엉덩이가 좀 크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울 일 아니야. 울지 마. 그래도 속상해. 어떻게 다 들리게 그런 말을 해? 너무하잖아. 걔들이 뭐라고 할 건 그거랑 상관없이 너 자신을 위해서도 날씬한 게 더 좋지 않겠어? 이 기회에 살 좀 빼자. 응? 엄마는 지금 그게 나한테 해줄 말이야? 위로를 해줘야지. 쓸데없는 위로보단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식단 좀 신경 써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응? 저를 위로하기보단 어떻게든 이 기회에 다이어트를 시켜보려는 엄마에게 저는 한 번 더 상처를 받고 말았답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현실적인 말보단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했거든요. 언니는 엄마 닮아 마른 체형에 얼굴도 예뻤으니 엄마의 관심은 언니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살이 그렇게 많이 찌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공주풍의 핑크색 옷들을 사오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맞는 사이즈가 안 나온다 하며 언니 옷만 사올 때도 많으셨고요. 그런 건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었죠. 어차피 중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을 테니 전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나 입학을 앞두고 엄마랑 교복 매장에 갔을 때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래보다 덩치가 훨씬 컸던 제게는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교복을 입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원은 다소 난감한 듯한 기색이었고 엄마도 불편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 잠시만요. 사이즈가 지금 매장에 있는 사이즈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게 주문을 따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예 맞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건가요? 맞춰야 해요? 아, 그러게 엄마가 방학 때 살 좀 빼자고 했지. 애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아서 식탐이 좀 많아요. 엄마는 그렇게 억지 웃음을 웃으며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했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끝으로 옷자락을 만지작만지작거리며 바닥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이즈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교복 브랜드 매장 가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냥 여기서 맞출게요. 치수를 다 재는 건가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추가 요금이 좀 발생할 겁니다. 일반 교복보다 원단이 2배는 더 들어갈 것 같아서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설마 그렇다고 옷값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교복 같은 거 맞추기 싫다고 하고 나와 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중학생이 된다고는 해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애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점원이랑 엄마는 저한테 너무 하셨지 뭐예요. 엄마도 아무리 점원한테 머쓱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 딸보다 그 점원한테 무슨 변명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맞춘 교복을 입고 중학교에 들어갔고 여중을 다녔으니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없었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길은 여전했어요. 그러니 전 늘 가방이나 더 큰 옷으로 엉덩이를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교복 외에는 무조건 검은색 바지만 입었고 혹시라도 주목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항상 뒤에 숨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대신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만의 조용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대학 전공도 문헌정보와 도서관학 복수 전공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도서관에서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 컴퓨터 검색대에 앉아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검색만 해도 좋았거든요. 좋아하는 책이 가득한 공간에 있는 게 좋았고 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나마 제 콤플렉스인 하체가 덜 부각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도서관에 틀어박혀 여러 종류의 책을 가리지 않고 읽었는데 대학 2학년 시절 희곡 작품들에 매료되었고 호기심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지 뭐예요. 물론 배우로 들어간 건 아니고 무대 뒤에서 조명을 담당했어요. 예쁘고 날씬한 배우만 필요하냐고요? 저처럼 뚱뚱한 배우도 필요하지 않냐고요? 물론입니다. 저도 여전히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무대 뒤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무대에서 주목받는 배우들을 보며 오히려 자신감 결핍이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무대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리 MT를 갔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고 친구도 만들고 그럴 생각에 같이 간 거예요. 여름 MT였고 바닷가에 간 것이었고 가뜩이나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많아서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가네. 다들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몸 자랑을 해댔죠. 그런 와중에 저 혼자만 시커먼 운동복을 입고 물가에서 서성거리기만 한 겁니다. 그런 저를 두고 또 그 익숙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쟨 저럴 거면 MT는 뭐하러 온 거래? 이 근사한 곳에서 저 꼴이 뭐냐고. 아, 우리 일행인 거 정말 부끄럽다. 내 말이 분위기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몸이 저래서 비키니는 당연히 못 입는다 쳐.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시커멓게 꽁꽁 싸매고 저게 뭐냐고. 아휴, 야야야, 너무 그러지 마라. 제 딴에는 지금 저게 고르고 골라서 입은 걸지 누가 알아. 꼴에 또 저 몸으로 저렇게 붙은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용기가 가상하다고 생각해 주라고. 야, 쟤는 대충 아무 옷이나 입으면 다 저렇게 될걸? 지금 저것도 우리가 입으면 그냥 추리닝이야, 추리닝. 제가 입으니까 레깅스 될 거라고. 하긴 네 말이 맞네. 아, 몰라. 아, 건 짜증나.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동안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그런 수군거림에 웬만큼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다시금 제 등 뒤에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걸 듣게 되니 그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아픈 기억들이 다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어렸을 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고 동아리를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람을 더 멀리하고 외출도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졸업을 했고 국공립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에 속해 있는 도서관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도서관에 딸려 있는 부서인 기록보관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도서관보다 유동인구가 적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제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앉아있는 일이었으니 외모 평가 등 다른 사람들 시선에 노출될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취직을 하고 나니 엄마와 언니가 저를 붙들고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잔소리였냐고요? 뭐긴 뭐겠어요. 살 빼라는 소리였죠. 민영아, 너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운동 좀 하자. 엄마랑 언니랑 같이 수영장 안 다닐래? 그래, 민영아, 너도 같이 다니자. 엄마랑 나랑 벌써 몇 년째 다니잖아. 집 앞에 그렇게 괜찮은 수영장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 지금 너한테 수영만큼 좋은 운동도 없어. 관절에 무리도 안 가게 살 쭉쭉 빠질 거 아니냐고. 수영장? 아무리 살이 잘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수영복을 어떻게 입어? 싫어요. 뭐 어때?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리고 요즘 실내 수영복은 덜 부담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온 것도 많더라. 그런 거 잘 골라서 입으면 되잖아. 그래도 싫어. 이 몸으로 수영장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일단 엉덩이랑 다리살이라도 좀 빼고 나서 수영장에 가도 갈게. 뭐 어떻게 빼려고 그래. 무작정 안 먹는 건 안 돼. 건강해져. 저녁엔 집 앞 산책로 좀 걸어보려고. 산책로도 좋잖아. 언덕이나 계단 오르는 게 하체살 빠지는데 좋다니까 해보려고. 그래 그럼. 그렇게 좀 하다가 수영도 병행하면 진짜 살 금방 빠지겠다. 응원할게 정민영. 화이팅! 엄마와 언니 등살을 시작하게 된 게 크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전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전까지는 취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음만 있고 실행을 못했지만 이제 운동도 해보자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었던 저였기에 완만한 경사도 힘들었고 계단 역시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에 차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올랐어요. 이 노력이 다 헛되지 않다 생각했고 계단 하나 더 오르면 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이를 꽉 깨문 겁니다. 진짜 필사적이라 할 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허벅지에 경련이 와서 계단 한중간에 주저앉고 망합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건 운동으로 단련된 다부진 몸을 가진 어떤 젊은 남자였어요. 괜찮으세요?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발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붙인 상태로 다리를 쭉 뻗어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저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근육을 눌려주시는 게 좋아요. 어머, 정말이네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물 가져오셨어요?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갑작스럽게 근육이 놀라면 잘 그러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뜬금없이 도와준다고 하질 않나, 스스럼 없이 제 발을 막 잡질 않나 그래서 좀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 맨발도 아니고 운동하시는 발을 맨손으로 잡고 스트레칭 시켜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런 거예요. 남자랑 그런 식으로 가깝게 있은 적도 별로 없고 게다가 어쨌거나 신체 접촉은 접촉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이 당황스럽기도 했죠. 게다가 그렇게 근사한 젊은 남자가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부끄럽기도 하고 경계도 되고 복합적인 심정이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경련을 풀어주는 걸 보고 완전 감탄했지 뭐예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는 산책로에서 더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아무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제 모습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면서도 슬쩍 제 엉덩이나 허벅지를 힐끔거리곤 하거든요.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고 편안하게 느껴졌죠.
제가 주로 퇴근 후 밤에 산책로에 걸으러 갔으니 몇 번쯤은 늦은 시간이라 위험하다며 저희 아파트 단지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엄마 언니랑 딱 마주친 거예요. 예, 민영아. 너 민영이 맞지? 어머머, 세상에. 맞잖아. 이분은 누구셔?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언니랑? 지금 그게 중요하니? 누구시냐니까? 그게 그냥 산책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야. 이웃 사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민영 씨 어머님이신가 봐요. 네, 저는 민영 씨 이웃 사촌. 가끔 운동 친구하는 최경호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시구나. 우리 민영이한테 이렇게 근사한 운동 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세요? 엄마, 뭘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고 그래. 그거 실례야, 엄마. 괜찮습니다. 전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 살아요. 시간이 늦었고 여기 앞도로가 조금 한산한 편이라 가끔 데려다 주곤 해요. 어머, 의리 있으시네요. 민영이 너 운동 열심히 할 맛 나겠다. 그지? 그러면서 둘이 아주 난리가 나서는 그 남자 살펴보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어찌나 대놓고 스캔을 하는지 제가 다 민망했지만 그래도 그 남자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그저 껄껄 웃으며 호탕하게 대처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 정도에서만 끝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영이 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기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언제 우리 집에 저녁 초대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엄마, 저녁 초대는 무슨. 저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민영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네, 좋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할게요. 그렇게 해서 졸지에 저희 집까지 그 남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늘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퇴근하고 바로 왔다면서 수트를 입고 오니 거짓말 아니고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운동복 입은 모습도 다부진 몸이 잘 드러나서 멋있긴 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차려입으니 솔직히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다 두근거릴 정도였어요.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할 정도로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어찌어찌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가 시작됐는데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죠. 그 분위기에서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 군복무는 어디서 했어요? 이는 다짜고짜 군대 얘기부터 하고 그래요. 우리 박간 양반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와, 정말이세요? 멋지십니다. 저는 28사단으로 지금은 해체됐지만 연천 쪽에 있었습니다. 28사단 연천? 거기라면 GOP 많은 곳이었을 텐데. 역시, 네, 맞습니다. 제가 있던 중대는 철책선 근처 경계 근무도 했고 GP 근무도 몇 번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럼 K1도 좀 맞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하기로는 K2 GOP 교체 시점엔 K1도 써보긴 했어요. 사실 지금도 민수용 AR 플랫폼 수집하는 게 취미라서요. 엠락이나 키모드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관심 많습니다. 아니, 어쩜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요? 관심이 많은 모양이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 왜 밀떡이라고 하던가 밀리터리 덕후 그런 사람들이 많다더니 여튼 반가워요. 아닌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그 남자는 온갖 전문 지식을 자랑하며 저희 아버지와 대등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눈을 반짝거리는 게 진정한 밀덕이구나 싶었죠. 저희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신나서는 둘이서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한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엄마의 질문 공세, 꼬치꼬치 물어보는 엄마 덕분에 저도 그 남자에 대해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지 뭐예요. 사실 엄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를 저보다는 언니 짝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시기에도 그렇게 잘난 남자는 뚱뚱한 저보다는 여성스럽고 날씬한 언니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언니에겐 관심이 없었고 저를 운동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저였으니 저 같은 애한테 이런 킹카가 가당키나 한다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자는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도 정말 죽을 듯이 했는데 그 남자는 제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대로의 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감동했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저희 집에는 편하게 드나들고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좀 지났는데도 저는 그 남자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나 언제 초대해 줄 거야? 자기 방이랑 그런 거 궁금한데 보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룸메가 있잖아. 그니까 그 룸메이트 소개도 해주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낯가림이 심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 눈치가 좀 보이네. 상황을 좀 보자.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네. 알겠어. 나도 자기랑 오붓하게 있고 싶은데 상황이 잘 안 생긴단 말이야. 속상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 여행이나 갈까?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주말 껴서 금방 다녀올 수도 있잖아. 어때? 여행? 그것도 해외여행? 그거는 엄마가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어. 내가 잘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 그래 뭐 그것도 상황을 좀 보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가 그 남자 집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할 때면 의뢰 자꾸 어디 해외여행이나 가자는 소리만 하던데 제게 감동을 준 사람이고 너무 좋은 남자친구이긴 하지만 저와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을 텐데 그러질 않아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에 그런 것들은 다 덮어뒀던 겁니다. 그 남자 집에도 룸메이트가 있고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여행은 아직 간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고도 저희는 잠자리를 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딱히 혼전순결 그런 신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 몸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용기가 안 생겼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이나 로맨틱한 제안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었으니까요. 엄마와 언니도 쉽게 굴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 저도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나를 아낀다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렇게 해줄 거지? 물론이지. 그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민영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면 어때? 나랑 결혼해줘. 저를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더니 그 남자는 제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다소 잃은 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 감격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둘이 연애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셨으니 다소 불안하게 보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청혼을 한 것이니 당연히 반가워하신 거죠.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호주에 계시잖아. 지금 너무 바쁘셔서 한국 나올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기 가족들 모시고 한국에서 간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우리 부모님 뵈러 호주에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면 어때? 엄마 아버지한테 여쭤봐야겠지만 난 너무 좋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나 친구도 별로 없어서 결혼식 하객 너무 적을까 봐 걱정이었거든. 돈 주고 하객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저희 부모님도 공감을 해주셔서 가족들만 모시고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고 또 바로 호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신혼여행은 가까운 일본으로 짧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어요. 딱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긴 했는데요. 제가 직장 관련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놓으면 유리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난감해하며 그래도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고 하니 알겠다고는 했지만 처음 그 말을 듣는데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생각하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잘한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 결혼식 당일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을 떠나기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제 인생 최고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애할 때도 일본 여행 얘기를 자주 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입국을 하자마자 왜 그랬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 때문에 일본 출장이 잦다더니 일본어를 수준급으로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근사하게 저를 리드해 주는지 원래도 멋진 제 남자라 생각했지만 더 멋있어 보였고 그렇게 또 남편에게 한 번 더 반하게 됐죠. 저희는 조용한 온천마을 료칸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기로 했어요.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수영복 입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저를 배려해 휴양지가 아니라 저희 둘만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료칸을 선택해준 남편의 섬세하고 세심한 마음에도 새삼 감동을 했지 뭐예요. 세상에 여기 너무 좋다. 나 이런 전통 료칸은 처음 와봐. 여기 좋지? 나도 처음이지만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택한 곳이야.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있는 것도 참 좋잖아. 맞아. 휴양지보다 100만 배는 더 좋은 것 같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에이,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나와 결혼해준 자기한테 고맙지. 모든 것이 완벽한 신혼여행이었고 드디어 그 첫날 밤을 맞게 된 거예요. 요즘 신혼여행에서 진짜 첫날 밤을 맞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게는 진짜 첫날 밤이었잖아요. 엄청 떨렸죠. 이날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어요. 살을 많이 빼진 못했지만 이런 저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자신감을 갖자고 그렇게 마음을 수도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첫날 밤이 되니 너무 긴장되고 머리가 하얘지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먼저 씻겠다고 하며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거짓말 아니고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심환 같은 거라도 챙겨왔어야 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씻으러 들어간 거긴 한데 씻을 엄두도 못 내고 일단 샤워기만 틀어놓고 좀 진정을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너무 좋아서 정신 못 차리느라 저희 집에 전화하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대신 세심하게 챙겨주는 건가 싶었는데 가만 들으니 남편 목소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말이에요. 룸서비스라도 요청했나 싶었는데 제 귀에 들리는 건 분명 한국말이었어요. 한국말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 하는 건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생각다 못해 욕실 문에 귀를 바짝 댔더니 그나마 말소리를 좀 알아들을 수는 있었어요. 방금 들어간 거지? 얼마나 있으려나? 그래도 좀 있긴 하겠지? 몰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너무 여유 부리지 마. 알았어, 알았다고. 전혀 눈치 못 채게 5분 만에 끝내줄게. 대충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놀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상 아닌가요? 신혼여행 첫날 밤, 신혼여행지에 누군지도 모를 낯선 남자가 저 몰래 들어와 제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정신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 다잡으며 사태 파악을 하려고 욕실 문을 살짝 열고 그 틈으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 료칸 구조상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욕실 문틈으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경악할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온몸이 떨리는 걸 떠나 힘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찬물 한번 끼얹고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밖으로 향해 열리는 욕실 창문이 들어왔죠. 반층 정도 높이로 살짝 높은 료칸의 욕실에서 유카타만 입고 욕실 신발 신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건 용기도 뭣도 아니었어요. 극한 상황이 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그때 직접 체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뛰어내려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었어요. 민가가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남편이 워낙 일본어에 능숙하기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지만 사실 저도 일본어를 웬만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고 그러면서 당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서 공부를 좀 더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혼자 도망칠 용기도 냈던 것이긴 한데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료칸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리 걸어도 민가고 뭐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걸었을 겁니다. 어렵게 민가 불빛을 발견하니 눈물이 다 났어요.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민가에는 아주 순박하고 좋으신 일본인 노부부 두 분만 살고 계셨는데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도시에 있는 딸한테까지 전화를 하시고 가까운 곳에 사는 좀 젊은 부부도 불러주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지 뭐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주민들 도움을 받아가며 제가 처한 상황을 전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과 함께 제가 남편과 묵고 있던 료칸으로 출동한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실 겁니다. 제가 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됐을 때 특히 그 대화 내용이 심상찮았으니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완벽하고 잘나고 패션 센스까지 완벽한 남자들 중 게이가 많다더니 이 남자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나같이 만만한 여자 선택해서 위장 결혼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그럴듯한,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목격한 광경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5분 만에 해치우려고 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제 캐리어에 뭔가를 숨겨놓는 거였어요. 아주 애지중지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교묘하게 숨기던데 하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항 검색대에 안 걸리도록 막아주는 건지 뭔가로 감싸서 숨기던데 아주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밀반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것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아주 위험하면서도 고가의 물건인 것 같았는데 그걸 제 가방에 숨기다니요?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했었겠습니까? 까딱하다가는 제가 다 덤탱이 쓰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도망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제가 경찰까지 대동하고 현장을 덮치니 남편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놀라 자빠지더군요. 문제의 그 남자도 함께 말입니다. 자기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하도 안 나와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려던 참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그걸 몰라서 물어? 지금 이 상황을 보도 모르겠냐고. 내가 신고했어. 뭐? 아니 대체 어떻게? 아니 왜? 야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욕실에서 좀 오래 있는 것 같다며. 큰일이라도 보나 보다 하더니 이게 다 뭐야? 난 일본말도 못하니까 얼른 저 경찰들이랑 말 좀 해봐. 아 뭐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얘네들 그렇게 쉽게 뭐 어떻게 못해. 진정해. 내가 수습할게. 수습 좋아하네. 경찰이고 뭐고 지금 이 상황. 이 남자는 대체 누군지. 지금 여기서 너희 둘이 뭐라는 건지 나한테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자기야. 자기 혹시 설마 지금 무슨 이상한 상상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친구는 내 룸메고 그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부업 같은 게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온 거야. 오해했어?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걸 무슨 경찰까지 불러고 그래. 웃기고 있네. 넌
내가 7살짜리로 보이니? 네가 대충 그렇게 말하면 다 믿을 줄 알아? 야야, 저 여자 뭐 눈치챈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우리.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너네 이제 끝난 거야. 저와 동행했던 경찰들에게 저는 신고한 바와 같이 제 캐리어를 가리키며 그곳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경찰들은 재빨리 확인 절차를 진행했어요. 물론 남편과 그 룸메이트인지 뭔지 아는 인간이 몸을 던져가며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으나 그럴수록 지들만 불리해지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절박해지니 아무 생각도 안 났던 모양이죠. 현지 경찰에게 제압당해 버둥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덮쳐 그것들이 숨겨놓은 밀반입 물품들이 그대로 발각됐는데요. 이건 완전 현행범 상태인 거죠. 또한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제 진술이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 눈으로 조금 전에 목격한 것들이니까요. 그러니 임의동행 형태로 바로 현장 검거되어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규모가 큰 료칸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투숙객들 사이에서는 아마 엄청난 핫 이슈였을 거예요. 경찰차가 몇 대나 출동해서 그 난리를 쳤으니 그럴 만도 한 거죠. 료칸 주인은 혹시라도 자기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될까봐 선 긋기 바빴고, 하여간 정말이지 난리통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경찰서로 이동해 양측 진술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진술서와 조서 등을 작성하고 현장 조사가 다시 이뤄졌고, 그런 과정들이 저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역할이 끝난 후 저는 바로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그것들이 밀반입을 하려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일단 현장에서 압수된 것만 보자면 열 감지 센서, 고출력 통신 칩셋, 방탄복 소재 등 모두 군사용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들까지 일본어로 알아들을 수준은 안 되는데 도움을 주신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다 군사용 부품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군사 관련 기술이나 부품은 수출입 통제가 당연히 매우 엄격한 거 아닌가요? 진짜 미친놈인 거죠. 밀덕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범죄자일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짐작도 못했죠. 공항에는 저희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언니와 엄마는 물론 아버지까지도요. 신혼여행 간 딸이 현지에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질 않나,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가질 않나 가족들도 엄청 놀란 겁니다. 세상에, 민영아, 너 괜찮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아, 그러게나 말이다. 군사용 부품 밀수업자라니. 아,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어. 아직도 손이 다 떨려. 아니 진짜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날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그 뭐 총기 얘기할 때 눈빛 반짝이는 거 보고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휴, 내 딸 신세 망칠 뻔했잖아. 이만하길 다행이야. 엄마 숨 좀 쉬고 말해요. 우리 엄마 원래 말수가 적었는데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단 말이야. 나 괜찮다고요. 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니?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아주 깜빡 넘어갔던 걸 생각하면 아휴, 내가 그날 집에 초대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 아유, 엄마도 참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런 거 아니고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나저나 우리나라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려고요. 공항에서 바로? 아이고, 그러면은 너 피곤할 텐데. 너 안 피곤하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할 일 다 해놓고 쉬는 게 낫지. 그럼 민영이 말이 맞다.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얼른 다녀오자. 나도 같이 갈래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그렇게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2번, 3번 확인하며 한국 경찰에도 신고를 마쳤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일본에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었죠. 이것들 완전 전문적인 업자들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압수된 것들 중에는 남편 룸메이트가 가져온 노트북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주 보물창고였다지 뭐예요.
불법 유통의 흔적과 증거들까지 다 털린 겁니다. 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인간 집도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궁금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제가 그 인간 집에 한 번도 못 가본 거 아시죠? 저를 초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유, 이건 뭐 가관도 아니네. 무슨 군사기지가 따로 없어. 밀떡들 많다고는 하더라면 아예 이 정도 미친놈은 또 오랜만이네. 밀떡 정도가 아니지. 이것들은 전문적인 업자들인데. 하긴 그러네. 아유, 세상에.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것 좀 봐. 이거 진짜 아무나 구하기 힘든 건데 하여간 보통 것들은 아니야. 뒤에 엄청난 조직이나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던데 아마 국정원에서 개입할 것 같아.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고급 취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위험한 밀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국의 공조 수사가 진행되며 그것들이 군사 부품을 들여와 유통했던 일본과 국내의 유통망이 속속 밝혀졌고 사실이 점점 드러날수록 그것들이 저지른 죄도 점점 무거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열정적으로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군인이셨으니 더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형량이 만만찮게 나올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군사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하냔 말이지. 그러니까요. 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밀수해올 좋은 물건들이 많았던 건지도 모르지만 참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기관도 꽤 되는 것 같던데.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던 거였지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멋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멀쩡하게, 아니 멀쩡하기만 해.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매너 좋지 다정하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하여간 뭐가 됐든 받을 수 있는 벌은 최대한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미 위반으로 걸리는 법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몇 년을 좋게 살아야 할걸. 저희 아버지 말씀처럼 그 인간이 위반한 법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일본에서만 보자면요. 전략물자 무허가 반출만 해도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걸리고 거기에 군용 부품 관련이니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해 무기 등 제조 단속법, 수출입 규제령 등에 다 걸리는 거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기술 유출되는 것을 유려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니 그 죄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증거로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유통한 것뿐이라며 그래도 형량이 더 많이 나오려나? 지금 나온 증거는 그런데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고 또 설령 그게 다라고 하더라도 잠재적 삼국 경유라던가 뭐 그런 걸로 간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야. 안부는 무겁고 무서운 문제 아니겠어? 못해도 징역 10년에 벌금도 엄청나게 나올 거다. 여기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만도 10년은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또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또한 군사 안보 관련은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전략물자통제법 등 다 걸리는 거고요. 특히 드론에 사용되는 전자기 유도 추적 장치인지 뭔지 아는 걸 밀반입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게 미사일에도 사용되는 거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WMD 관련 부품으로 국가 안보 위협 물질로 간주되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징역 10년 기본에 밀반입한 물품가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어요. 일본에서 체포된 경우이기에 일본 경찰과 안보 관련 부서, 외무성, 국가안전보장국 등에서 차례로 조사가 이어졌고 한국 대사관 및 국정원 협력 수사를 통해 국내 유통처 추적과 수사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개입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WMD 관련 부품으로 국정원이 개입하면서 내라는 모의 방산기술 유출까지 확장 수사받느라 아주 혼쭐이 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전 그것들이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껏해야 조직 폭력배들이나 찔렀고 방산업체와 접촉 중이었다고 하던데 사람 일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요. 하여간 뭐가 어찌 됐든 그런 조사만으로도 혼쭐이 나고 있다니 나쁠 건 없죠. 아주 더 혼이 나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양국 모두에서 처벌이 가능하대요. 국가안보와 전략물자, 군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복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일본에서 형기 채운 후 한국으로 송환되면 바로 한국에서도 수감되는 겁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 따라 한국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부모가 호주에 있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호주는 무슨 강원도에 잘만 살아 계시더군요. 조사가 이뤄지면서 그 부모에게도 연락이 가서 저한테도 한번 찾아오셨었는데요. 정직하고 순박하게 사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 부모가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계속 하시던데 그러시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안 되신 거죠. 아유, 나쁜 놈. 그런 멀쩡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놈이 나왔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다 송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은 지 부모한테 결혼이고 뭐고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한 거지? 언니, 결혼은 무슨? 애초에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냥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해외여행 가자고. 그것도 일본 여행 가자고 끈질기게 그랬던 거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이 다 끼친다니까. 정말 나쁜 놈이야. 귀한 내 딸을 그렇게 대하다니.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혼 소송, 혼인 신고 안 했으면 그거 못하나? 뭐 하여간 무슨 소송이라도 해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다 하고 싶었지만 그 부모 보니까 짠하고 그렇더라. 맞아, 엄마.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뭐 어차피 벌 받을 거 많잖아. 괜히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짐 빠지고 싫고 그냥 잊어버릴래. 이만하면 운수대통이다 생각하려고. 그래, 내 딸이야말로 대인배다. 저의 외모 콤플렉스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그간 제가 겪은 그 어떤 일보다 저의 큰 엉덩이나 허벅지에 대해 상처를 넘어 분노를 느껴야 할 사건일지도 모르나 오히려 이 사건을 겪으며 스스로 더 당당해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몸을 제가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똥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오히려 운 좋았다고 생각하려고요. 그게 저한테 더 좋으니까요. 전 앞으로도 이렇게 제게 더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이 일 겪으며 그 교훈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